먼저 저희가 활동하면서 고려인 동포를 소개하는 영상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 3년 정도 된 자료인데 한 7, 8분 정도 됩니다. 이거 보시고 영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오늘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로 질문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청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되도록 강의는 짧게 하고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연해주에 있는 한인 가옥입니다. 그 연해주는 그 두만강 바로 위에 있는 그 소련 러시아 지역인데요. 러시아 자료에 보면 1860년대부터 우리 한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그 러시아로 오기 시작했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한 1900년대 초반 자료인데 굉장히 귀한, 사료적으로도 귀한 자료입니다. 근데 우리 재해동포들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첫 발을 디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재해동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재해동포만 한 800만이 벌써 넘습니다. 국민 6명 중에 1명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동포들이나 제1동포, 조선족 동포들보다 가장 먼저 한반도를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주해서 연해주에서 살게 되고 그 소련 지역을 서들게 됐나, 이주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주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진은 연해주 사범학교 선생님들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1933년 꾸르산이라는 그룹의 한국어과 강사들이라고 러시아어로 쓰여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불과 4년 후에 1997년에 강제이주 될 때 대부분 처형이 됩니다. 연해주에 강제이주 전까지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 한인 학교들이 있어서 이 사범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연해주 곳곳으로 파견을 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계셨었죠. 제목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고려인 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동포 관련 일을 하게 되었나 잠깐 소개를 드리면 97년 되던 해가 딱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앞으로 30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소련이 망했다는 데 한번 가보자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사회체제였었고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마침 연해주에 사범대학에 한국어과가 생겼는데 거기 한국어 선생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잘됐다. 뭐 러시아 말도 배울 겸 일단 그리 가자 하고 간 게 연해주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의식 속에는 고려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죠. 전혀 모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연해주 가서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소련이 와야 되고 러시아가 막 혼란한 시기에 연해주에 있던 극동 군인들이 수당으로 철수를 하고 빈 군막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 빈 군막사에 고려인 동포들이 난민처럼 아마 지내고 있을 때였었어요. 한 6개 지역에 한
300여 정도가 지내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철수한 빈 병영이니까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안 나오고 유리창 깨져 있고 이런데 그냥 난민처럼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실태 조사를 하면서 연해주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일단 나게 해드리자 하면서 시작을 한 게 결연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가정과 고려의 한 가정을 연결해드려서 그때 당시 이제 최저 행대비 5만 원씩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고래동포 관련된 단체도 만들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고래동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좀 부끄럽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싹 사라져 있었을까? 역사를 알아가면 알수록 죄송스럽고 참 내가 헛고민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점점 빠져들어서 활동을 하게 됐고 현재에도 사실 고려인동포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고려에 가면 뭐 고려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런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기 오신 우리 포럼 동문분들은 물론 제가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아직 그렇습니다. 먼저 1960년대 1차 이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국경 조약과 대비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국경 조약으로 연해주가 청나라 땅에서 러시아 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두만강의 한경도 지역에 살던 농민들이 두만강만 건너면 압록강만 건너면 빈 땅이 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가냐 하면 청나라 황제가 발언한 지역이다, 신성한 지역이다 해서 공금령이라는 명을 내려서 그 땅을 사람을 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프니까 몰래 가서 농사 짓고 들키면 권장받고 쫓겨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그 1860 국경지역에 의해서 러시아 땅이 되면서 한인들이 서서히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개봉을 하는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신 분이 쓴 아령실기라는 그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아령실기라는 게 러시아령의 실제 기록들이라는 역사입니다. 거기 보면 1850년대 말에 한경도 일대에 대기근이 들고 홍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참혹해서 한 줌의 쌀도 수확할 수 없었던 그런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만강 지류를 거쳐서 미국 상선 하나가 홍수에 침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미국 상선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뭐 먹을 거, 집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미국은 조선에 관해 항의를 했고 조선 간원들이 함경도 지방으로 조사를 하러 오겠다라는 소문이 되니까 그쪽 지역에 살던 우리 한인들이 나 어차피 여기 있으면 조사 갔다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는다. 두만강만 건너면 이제 러시아 땅이라 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가보자 하면서 아예 마을, 회령에 있는 마을 전체가 300여 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조선 말기에 많이 이주를 해갔어요. 그 이주가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도 한인들이 오는 걸 반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땅을 받아놨는데 보니까 사람을 안 살고 군대는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보내놨는데 먹여 살릴 그 불량비는 없고 이런 상황에 가만 보니까 한인들이 와서 몰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여기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 져라. 그리고 불량비를
우리한테 공급을 해라. 그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의 정책을 돕겠다라는 그런 서로의 요구가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이주가 비례사에 있어서 한민족이 대륙을 넘어가는 역사적인 이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05년 을사늑약하고 1910년대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빼앗기면서 또 대규모 이주를 합니다. 이때는 한정부 주장이 아니라 한반도 전국에서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꿈을 가지신 분들은 다 연해주로 갔습니다. 연해주로 갔던 이유가 러시아와 일본이 적대 관계였었어요. 러일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본에 대한 장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본과 항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실제로 동북 지역의 독립운동의 무기는 대부분 연해주에서 공급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의 정치한기지 역할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안중근 선생님부터 이동희 선생님, 홍범도 장군님, 이상걸 선생님 등등 내노라 하는 분들은 다 가셨던 거죠. 이분이 재밌는 분인데 최재형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실제로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대부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엄청난 구호였었어요. 러시아군의 군락을 하면서 부를 쌓으셔서 돈이 지금으로 치면 무슨 재벌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독립군을 만들고 그리고 특히 안중근 선생님을 배후에서 모든 자금을 대서 기자신분으로 위장을 시켜서 하얼빈으로 파견하고 이후에 잡히게 되면 안중근 선생님을 변호할 준비까지 다 도맡아서 했던 실질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한국에 소개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불구하고는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3차 이주는 강제 이주인데요. 우리 한민족 중에 유일하게 아직도 대륙을 떠돌면서 유랑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고려인수입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1937년 3차 강제 이주인데 연해주에서 잘 사셨어요. 20만 넘게 그 당시에 연해주의 한인 타운을 이루면서 연해주 땅을 다 개척을 했죠. 변홍사의 특방 항대선을 조만간 이북으로 올린 분들이 고려인들이라고 러시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열심히 사시다가 스탈린이 비밀문서 넘버 1422-32cC라는 비밀 문서에 명령을 내립니다. 극동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이주에 관하여라고 시작하는 문서인데요. 가을에 37년 가을에 불과 몇 개월 만에 20만을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라라는 게 이 명령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인정부사 최대 비극이 되냐면 먼저 강제 이주 시키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죠. 사전 작업은 한인 중에 인텔리인 사람들 그리고 식자층인 사람들을 먼저 싹 잡아다가 일제 간첩이라는 누명 아니면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재판도 없이 처형을 시킵니다. 한 2,500여 명 정도 되는 한인들을 직접 처형을 했고 고려인동
지도자를 잃은 고려인 동포사회가 우왕좌왕 할 때 개돼지 실어 날리는 화물 열차에 그냥 실어서 집착처럼 실어서 5,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에 가져다 버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몇 개월을 이제 기차가 가는데 많은 영유아들이 죽기도 하고 정착지에서도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 사회를 중세 마녀 사냥하듯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은 다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 한인 강제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주 당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적성민족으로 자기를 지킵니다. 적성민족이라는 건 적국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죠. 한일합방에서 일본의 식민이었는데 우리 한민족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 적국이었기 때문에 적국의 2등 식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국민족이라고 자금을 찍어서 수용소 개념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이 그냥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들이 말을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화물칸을 3층으로 나누어서 가족 단위로 한 명에 100여 명이 들어갔고 이런 차량을 20여 칸, 100칸까지 연결한 기차가 한인들을 수송하였다. 이게 그때 당시 한인들이 쓴 신문 기사들, 나중에 스탈린 죽고 나서 스탈린이 살아있을 동안 이런 얘기들을 못했죠. 스탈린 죽고 나서 스탈린에 대한 반성으로 소련 사회가 새롭게 이야기될 때 이제 나왔던 신문 기사들. 그래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새롭게 삶을 살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이란, 아프가니스탄, 뭐 이쪽 중동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냥 중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랍 문화권의 지역인데 대부분 아랍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여기서 불과 몇 년 만에 농업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강제주 와중에서도 벽신을 챙겨와서 집단 농장을 이루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수확이 다른 그 민족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게 나오니까 소련 정부에서도 새롭게 보게 된 거죠. 한인들을 조직해서 소련의 식량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집단 농장들이. 그래서 구소련식 집단 농업의 우수성을 자본주의 사회에 선전할 때 외국에서 사절단이 한인 농장에 데려가서 견학시켜주고 그리고 한인들, 고려인들에게 구소련 영웅 칭호들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김병화 농장이나 꿀리타지 그 고려인 농업 영웅들의 농장들이 남아있고 거기 가면 그 박물관으로 구경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석달 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한인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인들이 앉은 자리에서 바위에서도 풀이 난다라는 속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사를 잘 졌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옥토로 바꾸고 이제 살만해지는데 살만해졌다 싶으니까 또 한 번의 위기가 좀 이제 1980년대 말이죠. 그 소련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소련간의 와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소련이 깨지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각각의 분리독립을 하게 되고 분리독립을 하게 되면서 고려인들은 소련 국민에서 그 독립된 국가의 소수민족으로 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이 자신의 의지와 국가를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지위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소련 시절만 해도 동등하게 소련 식민 권력이 이겼다면 국가가 독립하면 우리도 그랬듯이 먼저 자민족을 각 기관이나 이런 곳에 중요한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던 한인들의 지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언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러시아어만 썼거든요, 소련 시절에.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어,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어, 자민족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러시아 말밖에 모르는데 우즈베크어로 수업을 들으려니 얼마나 갑갑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고려말도 잊어버려서 러시아 말밖에 모르는데 이 100개 말, 우즈베크 말을 100개 말이라고 하는데 100개 말까지 배워서 무슨 종자 되겠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언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까지 봉착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중앙아시아가 월 평균 임금이 100불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시 이 구소련 전역을 조금 더 상황이 나은 지역으로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신 게 처음 강제 이주당했던 연해주로 많이들 가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러시아 갔을 때 그런 남유청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나 조금 더 경제적 상황이 나오는 곳으로 외국인 노동자처럼 가서 살게 되고, 그 일부가 모국을 찾아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약 한 3만여 명 정도 통계에 잡히고 있는데, 일단 뭐 언어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뭐 지역의 분쟁 문제 등등 여러 문제로 한국에 오셨지만 가장 큰 건 경제적인 문제와 귀한 곳입니다. 모국이니까 모국에 한번 가보자, 거기가 상황이 좀 낫다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모색해보자,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잠깐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자료가 전국에 있는 고려인들을 일일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가서 일일이 해서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하나를 찾아본 자료입니다. 아직 정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서 이 작업을 이윤정책연구소랑 같이 해서 거의 수작업처럼 통계를 냈는데, 여기 보면 안산에만 현재 H2 비자가 3,318명, F4 비자가 2,324명 해서 4,000에 7, 8,000 가까이가 안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계시죠. 이건 H2와 F4 비자가 따진 건데, 여기 뭐 유학 비자도 있고 가족 비자도 있고 여러 가지 비자들이 더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의 3분의 1이 이 안산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렇게 집단 촌을 이루면서 살고 계세요. 성부동 떼골에는 아예 고려인 농업분들만 거의 하는 고려인 마을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 사동에는 한양대 대학생들하고 귀석해서 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국내 체류 동포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비자 정책인데, 고려인 동포들은 대부분 H2 비자와 F4 비자라는 걸 갖고 들어옵니다. F4 비자는 동포 비자라고 해서 우리 동포들한테는 그냥 주는 비자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3년 이후에 1년씩 연장하면서 계속 거주도 가능한데, 문제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비자. 그리고 H2 비자는 단기 방문 취업 비자인데,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주를 못하게 해요. 3년이 지나면 연장 나갔다 와야 되고, 또 거기서 1년 10개월이 지나면 나가서 다시 심사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비자. 그러니까 H2는 자유로운 한인들의 코리안의 거주권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F4는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은 코리아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없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래요. 코리아는 코리아에 들어왔었는데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일할 수도 없는 게 그들의 현실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건 2년 전이 고려인 150주년 대전이 해였는데, 그때 정부하고 법무부하고 많이 싸워서 법으로는 못 바꾸고 법무부 지침으로, 행정 지침으로 F4 비자가 단순 동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일단 허가를 받았어요. H2 비자는 나갔다가 다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재발급해주는 걸로 그렇게 고려인 동포에 한해서 그렇게 정부 지침이 바뀌긴 했는데, 그것도 150주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슬슬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상황이 열악해졌는데, 지금은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태어난 고려인들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고려인들 중에 할아버지다, 3세대 이후는 동포로 쳐주질 않습니다. 비자를 아예 안 해줍니다. 웃긴 거죠. 그리고 뭐 행정소리 하나 하려고 해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사전 예약하고 가야 됩니다. 한국말도 몰라서 한국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그런 행정적 처리를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부 외국인 노동자도 아닌 노동의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문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아주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지역마다 다문화 센터들도 있고 각종 지원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고려인 동포들은 여기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는 가족 중에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가정이거든요.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 국적을 못 받고 그냥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도 그리고 학교에 가도 다문화 정책으로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왔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다라고 이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 이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이분들이 제일 한국에서 지내면서 제일 화나고 섭섭한 게 뭐냐라고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일하다가 자기 보고 너는 한인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제일 화가 나고 제일 속상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150년을 넘게 그 대국을 떠들면서도 이분들의 자긍심은 까이츠 한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막상 모국에 와서 그 상계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무시당하고 외국인 취급당하고 이러면 이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인력업체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안산에 무척 많은 인력업체들이 있는데 새벽에 저도 몇 번 따라가 봤어요. 그 인력시장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 이제 먼저 이제 일 순서대로 이제 일을 쭉 주는데 고래공포들은 매일 하지만 말을 못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새벽에 집에서 5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사등구체는 대부분 여기 남양으로 화성 남양으로 가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공터가 있는데 한 200~300명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그럼 쭉 통영돼서 나가는 고래공포들은 일 못 받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작업장으로 파견되어 보내지기도 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의 시급입니다. 일단 아르바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3시간, 10시간 넘게 일해야 한 6~7만 원 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0% 직업 소개서에 소개비 떼주고 한 5~6만 원 남는 거죠. 그리고 채무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재 문제도 심각하고 말들을 못하니까 계획을 못하는 겁니다. 한재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들도 있고 이래서 어려운 걸 겪고 계시고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독일의 경우를 좀 보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소련 지역에 우리보다 더 많은 동포들이, 그러니까 독일계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독일은 어떻게 했나 찾아봤더니 독일 기본법 제116조에 동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 독일 국민이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혈통이 달라도 언어, 교육, 문화적으로 동질성만 있으면 독일 민족으로 동포로 받아주고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독일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착 지원 사업까지 국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동포 정책은 역사적 책임 의식을 나타내는 인본주의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동포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오면 기란 동포, 미국 동포하면 이러죠.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브레인 동포 같은 경우는 못 사는 나라에서 동포들은 외국인, 노동자 취급. 이게 사실 현실이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북아 지역에 우리 800만 한인 동포 중에 절반인 400만 가까이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200만 정도 살고 있고 일본에 150만, 연해주에 한 50만, 러시아에 한 50만 정도, 한 4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연해주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게 다른 분들을 만나는데 동북아에서 이 동북아 지역을 잘 이해하고 그 나라 국민으로 살면서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씨앗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가 갖고 있지 못한 자원이다. 일본은 없어요. 러시아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본 동포들이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어요. 한국에 아주 할 수 있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국민으로 사는 중국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화교들도, 일본의 화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국적은 중국 국적입니다. 좀 상황이 다르죠.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 이 동북아 지역에 그 나라 국민으로 그 나라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은 상태에서 살고들이 있는
이분들이 잘 살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역할들을 한다면, 그리고 한반도가 동북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면 엄청난 지원금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못 내놓고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시도는 했었지만 사실 거의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는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인가 뭐 하면서 뭐 이쪽 지역에 대해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포들을 활용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훌륭한 자원들을 우리가 국내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도 잘 관계를 맺고 잘 정착하고 또 돌아가셔서 훌륭한 시민사회로 성장을 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과